솔직한 대답. 내 어머니 비비언 백스터는 사람들이 잘 지내냐고 묻는 건 사실 정말 잘 지내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곤 했다. 이 세상 수천 가지 언어로 건네지는 그 모든 인사가 대화를 시작하는 단순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릎이 깨진 것 같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져 울고 싶다는 식의 대답을 실제로 기대하거나 정말 그런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는 곧 막힐 것이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끊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대답한다. 네, 잘 지내요. 그쪽도 잘 지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거짓말을 주고받는 법을 터득한다. 걱정될 정도로 살이 빠졌거나 보기 싫을 정도로 살이 찐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좋아 보인다고 말한다. 모두들 그게 뻔한 거짓말인 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진실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삼켜버린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사소한 거짓말을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무엇에 대해서건 잔인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솔직해지면 놀라울 만큼 자유로워진다.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시대의 젊은 아가씨들에게 용감하게 이야기해주자. 그 지저분한 헤어스타일이 유행일지는 몰라도 보기엔 좋지 않구나. 그런 머리하고 다녀서 좋을 게 뭐가 있겠니? 그리고 젊은 총각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주자. 재킷 밖으로 셔츠 자락을 빼서 입으면 쿨해 보일 것 같지? 하지만 단정치 못하고 칠칠맞지 않아 보일 뿐이야. 할리우드의 일부 패션 전문가들은 남자가 면도를 하다만 얼굴로 구깃구깃한 옷을 입고 나오면 방금 전까지 자다 일어난 듯 부스스한 것이 섹시해 보인다고 말한다.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다. 방금 전까지 자다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섹시해 보인다는 말은 틀렸다. 사람이 천박해 보이니 말이다. 코와 젖꼭지와 혀에 한 피어싱은 실험 정신이 강한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다. 나는 피어싱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별로 신경 쓰진 않는다. 그들도 나이가 들면 대부분 일정한 틀 안에서 일을 하며 살아나갈 테니 말이다. 그러면 그들은 링을 빼버릴 테고 자기 자식들이 10대가 되어 어쩌다 거기에 구멍이 생겼냐고 물어보면 변명할 거리가 없을 테니 구멍이 얼른 막히길 바랄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잘 지내느냐고 물으면 가끔은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대답하자. 그러면 그들도 무릎과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당신의 아픈 곳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을 테니 당신을 슬슬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기 시작하면 아픈 데를 치료할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데 할애할 시간이 많아질 테니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닐까? 천박한 문화. 자신의 교양 없는 행동을 예술인 양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있다. 그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무례한 행동은 극심한 열등감의 표출에 불과하다. 자기 몸에 진흙을 치덕치덕 바르고 새치혀로 천박한 말을 제잘거릴 때 그들은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셈이다. 그럴 때 관객이 되어 그들의 저속함을 즐기면 우리는 로마 콜로세움에서 성난 사자들이 무방비 상태의 그리스도 교도들을 죽이는 광경을 보면서 전율했던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 문란함을 함께하는 것은 단지 연예인들의 굴욕의 현장에 동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도 함께 낮아지는 것이다. 이제는 용감하게 나서서
뚱뚱한 게 뭐가 우습냐고, 천박한 게 뭐가 재미있느냐고 말해야 한다. 버릇없는 아이들과 오냐오냐 받아주기만 하는 부모는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무례하고 빈정거리는 말투는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나눌 때 보여주고 싶은 자세가 아니다. 만일 어느 나라 왕이 우리 집 거실에 알몸으로 서 있다면 나는 당당히 말할 것이다. 옷을 걸치지 않았으니 당신은 사람들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적어도 우리 집 소파에 두 다리 뻗고 누워서 우리 집 주전부리를 즐길 자격은 없다고.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나라의 박식한 선생님과 유식한 교수님들이 연구 결과를 잘못 판단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때 그들로서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히 작별 인사를 건네고 줄리어스 시저에서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을 인용하며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품위 있는 대처 방법일 것이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부조리를 지켜보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나도 입을 다문 채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오류가 밝혀지길 바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에서만큼은 어쩔 수 없이 격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강간을 성행위라기보다 강해지고 싶은 욕구 표현이라고 단정짓는 사회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너무 많다. 한술 더 떠 이들은 강간범이 힘을 과시하려 드는 또 다른 사람의 희생양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사람은 또다시 누군가의 희생양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며 구역질 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강간범이 그렇게 야만적으로 날뛴 배경에는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은 자리 잡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장담하건대 그를 자극한 것은 단연코 성적 욕구다. 계획적인 강간에서 나는 소리, 즉 범인이 희생양을 발견하고 노릴 때 내는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침 뱉는 소리는 다분히 성적이다. 강간범의 머릿속에서 스토킹은 은밀한 구애가 된다. 구애 대상은 그의 전제를 모르지만 그의 머릿속엔 욕망의 대상에 대한 생각뿐이다. 그는 그녀의 뒤를 밟고 관찰하고 자신이 연출하는 성의 드라마 속에서 잔뜩 흥분한 주인공이 된다. 충동적인 강간은 성적인 여지가 아니라 변명의 여지가 덜할 뿐이다. 무방비 상태의 희생자와 마주친 범인은 놀란 표정에서 성적 충동을 느낀다. 그는 성기를 노출하는 데에서도 비슷하게 천박한 흥분을 느끼는데 짤막한 충격을 주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깊고 더 끔찍한 습격을 감행한다. 나는 우리의 사고방식뿐 아니라 법까지 좌우하려 드는 전문가들이 종종 강간을 용인할 수 있고 심지어 납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간주하는 세태가 걱정스럽다. 만약 강간이 단순한 권력욕이자 권력을 추구하고 행사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것을 인간의 극단적인 성행위로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하지만 강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퍼붓거나 겁에 질린 피해자의 귀에 대고 영원한 사랑을 애처롭게 호소하며 쇠뇌시키려는 것은 권력욕이 아니라 고삐 풀린 성욕일 뿐이다. 강간이라는 탐욕스러운 행위는 잔인하고 심장을 먹게 만들고 숨막히게 하고 뼈를 으스러지게 할 정도로 강력한 폭력행위다. 그런 위협을 당한 남녀 피해자들은 대문을 열거나 나고 자란 동네에 나서지도 못하며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된다. 강간은 폭력적이고 구제할 수 없는 성범죄다. 마초 기질이 다분한 사람 하나가 미니스커트를 보면 강간 충동이 인다고 했을 때 내 남자친구 하나가 보인 반응이 떠오른다. 내 친구는 그에게 만약 여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으면 참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그 여자의 덩치 좋은 오빠들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옆에 서 있다면? 나는 권력 이론을 인정하는 것이 그 행위의 추악한 면모를 사소한 것으로 간주해 축소시키고 면도칼처럼 잔인한 폭력의 날을 묻게 하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어머니의 지혜. 독립이라는 독한 술을 너무 어릴 때 마시면 덜 익은 포도주를 마실 때와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때 맛이 없다는 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독성이 강해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자꾸만 더 마시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22살 때 나는 2작업을 오가며 공동 취사실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방 2개짜리 셋집에서 5살 배기 아들과 함께 살았다. 집주인인 제퍼슨 부인은 마음씨 넉넉한 할머니 같은 분이었다. 언제든지 기꺼이 아이를 봐주었고 세입자들에게 저녁상을 차려주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워낙 다정하고 상냥했기 때문에 아무리 끔찍한 요리를 개발해 내놓아도 정말 성격이 모나지 않은 이상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못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식탁에 올랐던 스파게티는 뭔지 모를 빨간색과 하얀색과 갈색의 조합이었다. 가끔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 덩어리가 파스타 사이에 숨어 있기도 했다. 나는 아들 가이와 함께 외식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제퍼슨 레스토랑에 불만 많은 단골 손님이 될 수밖에 없었다. 포스트가에 살던 어머니는 풀턴가의 방 14개짜리 빅토리아식 저택으로 이사해 고딕풍의 묵직한 가구들로 집안을 채웠다. 소파와 드문드문 놓인 의자의 커버는 포도주스색 모헤어였다. 오리엔탈풍 러그가 곳곳에 깔렸다. 집안을 청소하고 가끔 요리도 돕는 입주 도우미도 있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 가이를 데려가서 복숭아와 크림 과자와 핫도그를 먹였지만 나는 약속했을 때에만 어머니 집에 갔다. 어머니는 나의 독립심을 이해하고 격려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정해진 날이 있었고 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날이 되어야 나는 그 집에 갈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어느 날의 점심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내가 어머니의 레드라이 스테이라고 이름 붙인 날이다. 그날 어머니 집에 도착했더니 어머니는 예쁜 옷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고급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포옹한 다음 손을 씻고 어두컴컴하고 격식을 갖춘 거실을 지나 넓고 환한 부엌으로 들어갔다. 점심이 거의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는 맛있는 요리에 관한 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 오래전 레드라이 스테이 때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은 드레싱이나 그레이비 소스 없이 바삭바삭하게 구운 수탉과 토마토나 오이를 넣지 않은 상추로만 만든 샐러드였다. 그리고 대형 접시로 덮은 사발이 어머니 접시 옆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짧지만 열렬하게 감사의 기도를 올린 다음 왼손으론 대형 접시를 오른손으론 사발을 잡았다. 어머니가 접시를 뒤집어 열고 사발을 살짝 기울이자 잘게 다진 파슬리와 초록색 부추줄기로 장식한 빨간 쌀밥이 수북하게 쌓여 반짝이는 게 보였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닭과 샐러드는 내 맛봉우리에 별다른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빨간 쌀밥은 한 알 한 알 내 혀에 각인되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유혹에 빠져 왕성한 식욕을 보이는 사람에게 개걸스럽다거나 걸씬 들렸다고 표현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밥을 2그릇이나 먹었더니 배가 불렀다.
그럼에도 어찌나 맛있었던지 내 위가 2그릇 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오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외투를 집어들고 나와 함께 밖으로 나섰다. 한 블록을 반쯤 지났을 때 필모가와 풀턴가가 만나는 모퉁이에 피클 공장에서 풍겨오는 시큼한 식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나는 앞장서서 걷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 하고 나를 불러세웠다. 나는 어머니 옆으로 걸어갔다. 예,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봤는데 이젠 분명히 알겠구나. 넌 지금까지 내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대단해. 우리 어머니는 키가 160cm였고 나는 180cm였다. 나는 예쁘장하고 아담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호텔 사장으로 샌프란시스코 흑인들의 존경을 받는 어머니의 완벽한 화장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너는 마음씨가 아주 착하면서도 아주 똑똑하잖니. 이 2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드문데 말이야. 엘리너 루즈벨트 열사, 메리 맥리오드 배순 박사, 그리고 내 어머니. 그래, 넌 그런 사람이야. 자, 키스해주렴. 어머니는 내게 입을 맞추더니 대로를 무단횡단해 베이지색과 갈색이 섞인 폰티악 자동차를 세워둔 곳으로 갔다. 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필모가 쪽으로 계속 걸었다. 그런 다음 거기서 길을 건너 22번 전차를 기다렸다.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이상 나는 어머니에게 돈을 받을 수 없었고 심지어 차를 태워달라는 것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지혜라면 언제든지 기꺼이 빌릴 자세가 돼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어머니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머니는 아주 현명한 분이시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할 만큼 누굴 무서워해 본 적도 없다고 했잖아.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자. 입안에서는 아직도 빨간 쌀밥 맛이 느껴졌다. 그때 나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욕을 하는 나쁜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생각해봐.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잖아. 언젠간 말이지.